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전면 보이콧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진영 숙명여대 개관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답을 받지 못한 상태로 예고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입장이 좀 어떤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설명을 하는 자리죠. 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명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이 대의민주기구인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기도 할 정도로 민주당 전체가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민생, 내년도 예산안 전체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의 모습들을 좀 방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보이콧을 하면서 들고 있는 피켓, 팻말을 보니까 전체적인 기조가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의 발언을 꺼내면서 명분도 좀 떨어지게 되는 보이콧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 이후 김용 부원장의 구속,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듯한 수사,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문제가 아마 핵심일 텐데 이런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들고 나오기는 또 부담스러운 모습인지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피켓으로 들고 나왔던 모습도 이 보이콧에 대한 명분으로는 상당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국민들의 삶, 어려운 민생을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오늘 자리에 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의석에 착석해 있는 것이 그래도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처럼 일단 시정연설은 보이콧을 했지만 그 밖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까지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민주당의 입장도 한번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국회와 정당을 하여서 쌍욕을 했습니다. 헌정 역사상 최초에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서 이중 권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이라는 형태로 상호 존중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쌍욕을 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거 당연히 국민의 대표에게 욕을 한 거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한 욕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도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의 막말과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며칠 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대한민국 헌법 8조에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정당이 헌법기관은 아닙니다만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에 대해서 개인의 흔히 하는 말로 이 수색을 위해 가지고 기관을 그런 식으로 쳐들어왔다. 이건 역시 사실은 헌법적 가치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를 하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총체적 책임은 대통령의 몫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똑같이 했습니다. 왜 갈라치기를 하느냐, 통합하지 않느냐, 야당 이야기를 먼저 듣지 않느냐, 그 얘기 똑같이 했습니다. 모든 것들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대통령의 사과를 비롯한 일부 대응이 좀 나온다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셨는데 정부 차원의 좀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을 하시는지.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 일정을 잡은 건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시정연설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겠죠. 네. 여기에 대한 참석을 보이콧하기로 긴급하게 결정했던 것은 지금 과거의 문제를 꺼내서 떨어지는 명분들을 삼고 있지만 김용 부원장의 구속 이후 일어났던 검찰의 수사,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아마 많은 국민들도 충분히 넉넉히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발언들을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다시금 꺼내게 되는데 여전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든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순간 국회를 대상으로 비속어를 썼던 얘기가 연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비속어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바이든이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하게 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 쟁점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성 성격으로 일관하게 되니까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미 한 달 정도가 지났던 일들이고 여기에 발목 잡히기보다는 오히려 시정연설은 내년도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카카오 사태 때문에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까? 보상 문제 처리가 안 돼서 국민들 걱정이 큰데 이런 일들 처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또 불거지고 있는 형제 경제 문제라든지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지금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켜켜이 쌓여 있을 겁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정치권이 여기서 좀 한 발 떨어질 필요가 있다 보고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내년도에 있게 되는 국민의 삶에 관해서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도 제1야당이니만큼 이러한 일들에 대한 협조하는 모습들을 함께 찾아가는 일들이 중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바이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김은혜 수석께서 XX, 저 XX 욕을 썼다는 것은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민주당이 바이든이다 아니다 난리면이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한테 그럼 난리면을 하시죠. 그럼 대통령께서 국회를 보고 쌍욕하신 게 맞으니까 사과해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그렇게 또 인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 뭐냐면요. 난리면이면 또는 바이든이든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내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을 총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자존심 한번 숙이고 그냥 사과해버리면 되잖아요. 내 말에 그래서 살짝 문제 있었다. 적당히 유감만 표현하면 되는데 그 정도도 안 한다. 대한민국 4천만, 5천만의 민생을 책임지는 분이 이건 역시 저는 무책임한 자존심을 내세우는 행동이 아닌가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참 쉽사리 풀리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이번 시정연설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로 민주당이 먼저 꺼내들었던 카드가 대장동 특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얘기를 꺼냈던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대장동 특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등 여러 가지 의혹을 둘러싼 특검까지도 동시에 주장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대장동 특검만이라도 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조금 바뀐 이유 배경에 대해 좀 짚어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원래는 이제 쌍특검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건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건 같이 하자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물러난 이유는 본인이 나는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쌍특검을 하자라고 하면 이게 통과될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정쟁의 요소다 이런 이야기가 네.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난 대선의 연장선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계속해서 민생이라든가 경제는 돌보지 않고 발목만 잡으려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나로 한정시키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본인 중심으로 특검을 하자.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진전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해서 정말 억울하다. 특검을 통해서 좀 밝혀달라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이게 좀 이렇게 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현실 가능성과 타당성,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죠.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시는 한 2개의 특검이 있을 텐데요. 네.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박영수 특검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드루킹 사건으로 불거지게 됐던 허익범 특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 검사를 통한 특검이 도입되게 되는 건 기존에 있었던 수사 당국의 수사가 면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국민들이 뉴스를 통해 지켜보더라도 각종 의혹들은 쏟아져 나오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증거 인멸 등 여기에 대한 문기기 수사의 우려들이 커지면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 수사기관에 믿지 못하니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진행됐던 일이 과거의 전례들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검찰이 굉장히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핵심적인 인사가 체포되고 나니 여기에 핵심 피의자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나서서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여러 민주국가에서 수사받는 피의자가 나 이런 사람한테 수사받겠습니다라고 쇼핑하듯이 하는 경우들은 없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야가 같이 고민하고 수사가 안 되니 특검하자 이런 주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을 이야기했던 장본인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사가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본인 스스로 언급하게 되고 있는 특검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검이라는 건 여야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절차와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 한참 수사 중인 사건들을 갑자기 중단시킬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 속에서 현재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게 오히려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참 쉽사리. 그 검찰 수사가요. 과거에 이제 김만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곽상도, 박영수 특검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로만 압축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또 당연히 이제 이게 대선의 연장선상이니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들의 흔히 하는 말로 본부장 의혹들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없고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쪽이 싸웠는데 진쪽만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수사의 양의 문제, 수사의 대상의 문제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이 아닌 국회가 주도하는 곳에서 수사를 하자. 그래서 특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이 검찰 정부라고 하는 곳에서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론적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마 여론조사 회사에서 아마 주말에 돌렸을 겁니다. 오늘 내일 정도에 특검이 좋으냐 아니면 그대로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고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아마 판단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여론을 보고 저는 판단하는 것도 의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 뭐 특검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물타기를 한다 이런 식의 여당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말도 안 되냐면요. 여당이 합의해줘 버리면 패스트트랙 태울 필요도 없고 90일, 90일, 150일 걸릴 일이 없습니다. 바로바로 진행됩니다. 이거 당연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국회에서 주도하는 특검이 가장 공정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수사가 의심이 있다면 빨리 저는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특검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사망이 이재명 대표에게만 쏠리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어제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도 그 현장에 방문을 했고 입장을 밝히면서 좀 울먹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맥락에서 좀 눈물이 나온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 의미 어떻게 받아들여요?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네.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역대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2002년도에 이해창 총재 시절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두 번 다 실제로 침투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미 제출 형식으로서 합의가 되어서 제출한 걸로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 8조에 의해 가지고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정당은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런 장소를 김용 부원장이 용의가 있다고 하면은 김용 부원장의 개인적인 것들만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 부원장이 거기에 제가 아는 바로 볼펜 한 자루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책상과 컴퓨터도 3, 4명이 같이 쓰는 곳입니다. 임명되어 가지고 3번 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1야당을 욕보이려고 하는 저는 기획된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재판부입니다. 네. 재판부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영장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영장을 내준 것은 흔히 하는 말로 정당 대의민주주의 기관을 우습게 보는 사법부의 그런 표현 저는 뭐 평소에 생각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언론 기사라든가 제대로 보시면서 그 판사님도 김용 그 부원장이 여기 임명이 되었는지 상권을 했는지 최소한의 것들을 확인하고 하는 영장을 내줬어야 되지 않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민주당사에게 온 이 사법부에 대한 좀 비통함 이런 눈물의 의미가 담겼을 것이다라는 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뭐 민주당이 심장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엄밀히 말하면 당사 안에 들어가서 있는 민주연구원, 어차피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긴급 체포가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민주당이 거부한 것처럼 보이는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이런 수사의 성역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텐데요. 네. 민주당의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또 심지어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 이미 다 치웠는데 이런 방식의 얘기를 과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수사를 당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겠는가? 검찰이 무리하고 또 과도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일이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정당과 국회가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현행 제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들에 나만 안 되라는 방식으로 일관하기 시작하는 순간 국민들께서 과연 이 민주당이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으로 그럼 민주당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심장이라서 여기에는 공영 공간이고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공간이 문제를 은닉하고 숨길 수 있는 제일 최적의 공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해서 만약 무리한 방식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당을 욕보이고자 했다면 이제 이후 기소하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민주 당사를 통해 갖고 왔던 증거가 얼마나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장해도 늦지 않는 상황인데 왜 이토록 좀 무리할 정도로 검찰의 수사를 막아세우게 되는 것인가? 법원의 영장까지 발부돼 있는 내용에서 민주주의, 이 법치주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게 되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선을 좀 긋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분리해야 되고요. 김용 부원장이라는 개인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기관에 대한 침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평소에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님 존경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좀 따끔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김용 부원장에 관련된 어떤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헌법적인 가치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정당이다. 그것을 침탈한다. 사법부가 동의하에서 이거 상당히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요. 정당은 역시 우리 대의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정당을 하나의 개인이 형법을 어기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개인의 이제 수색영장 발급받듯이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거도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전에 국민의힘의 비대위 관련돼 가지고 사법부의 판단이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황모 판사가 첫 번째 이준석 대표의 의견을 받아줬습니다. 받아주면서 정당의 비상 상황에 대해서 그분이 규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분 과도하다. 판사가 왜 정당의 비상 상황에 대해서 규정을 하느냐. 그 이야기 제가 알기로 김병민 최고위원도 동의했을 겁니다. 이거는 사법부의 영역에서 개입할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정당에 관한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심성 있게 개인과 기관을 분리해서 수색영장을 발부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민주주의의 사법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민주주의를 하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것이고 사법은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엄연히 민주주의의 하위 개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은 독재 시대에 법치주의 없었으면 그때 법치주의 있습니다. 북한 같은 독재 국가에도 법치주의 있습니다. 법치라고 하는 것은 흔히 하는 말로 체제와 사상이라는 것을 지탱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도구가 지금 흔히 하는 자신을 낳은 아버지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들을 스스럼없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법적인 판단을 기다릴 수 있다. 근데 김용 부원장의 뭐 집이나 이런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정당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가처분이 들어갔던 내용들과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 혐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가 머물렀던 공간 그리고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조금 결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박진영 교수님,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진영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치의 영역이 과도할 정도로 사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지양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 우리가 2019년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봤듯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게 돼서 여러 언론 보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혹 제기들이 이루어지고 검찰의 수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검찰의 수사를 수사권 남용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치부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결국 대법의 확정 판결까지 난 결과 그간 조국 전 장관과 정치적인 주장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거짓 그리고 수사는 참으로 드러났던 결과들이 상당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둘씩 나오게 되는 상황. 유동규의 증언뿐 아니라 남욱 변호사, 정민용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들의 일치된 증언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초기 단계로 봅니다. 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열린 가능성을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 일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로 같이 결부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그 일당들이 쏟아내고 있는 말들이 만약 거짓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그 말은 잘못됐다. 여기에 대한 주장이 진실은 이것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될 일인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기에 대한 말은 굉장히 아끼고 모든 화살을 검찰, 법원으로 돌리게 된다면 정치 행위로 규결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나오게 되는 정치 자금, 대선 자금을 통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굽니까? 민주당의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 박용진 후보 등이 오히려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고 오히려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가 적정한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주당 걱정은 뭐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2002년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002년 차떼기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지금 역사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백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봉고차를 통해서 사과 박스를 통해서 한나라당 국민의힘의 전신으로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수사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을 압수수색하러 갔을 때 한나라당이 그걸 막았습니다. 지금 김용 개인이라는 사람과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당 전체가 나서가지고 차떼기에 관련돼 있었는 상황인데 그래놓고도 막았습니다. 그런 정당이 지금 김용 부원장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정당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사법부에 지금 저항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그리고 그때 또 있었던 결과를 때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이회창 총재에 대해서 기소하거나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대통령 선거 때 누구는 100개를 받고 누구는 1개를 받았더라도 똑같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회창 대표를 나하고 경쟁했던 사람을 수사 대상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국민의 대의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 것이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2002년 상황을 말씀 주셨는데 좀 오랜 시간이 흘렀던 얘기들이고요. 국민들께서 최근의 일을 기억하게 되는 건 아마 2016년, 2017년도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를 지켜보게 되면 고영태 씨 등을 비롯한 이 당시 국정농단에서 최순실 씨와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죠. 당시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고영태 씨, 노승희 씨 등에 대해서 의인이다라고 칭하면서 사진까지 찍었던 모습들이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인을 찍게 되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지난 정부의 많은 일들을 다 적폐로 규정해버렸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적폐로 규정짓거나 이 일에 지금 유동규 씨가 쏟아내고 있는 많은 주장이 다 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른바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유동규 씨 등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과정 국민에게 얘기했던 수많은 일들이 유동규 씨, 이른바 그들이 얘기했을 때는 10년 동안 호영호제했다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대통령 선거 기간 국민께 했던 얘기들과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서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실제 죄가 있다면 이는 정치자금을 위반해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차분히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과하게 여당과 야당의 정쟁, 대결 구도로 몰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영태 씨라든가 그분들은 의원이라고 민주당에서 한 적이 없고요. 개인 의원 한 분이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누군지 잘 아는 분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말씀하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하는데요. 이건 50보 100보가 아니고 1보 100보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수사 관련되는 뭐 특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무가내로 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들을 합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었느냐. 이야기를 그 민주당의 이 압수수색원 검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검사의 수장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관련되는 특검 수사를 막무가내로 하신 분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어찌됐든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의 비판의 목소리는 거센 상황인데 검찰이 김용 부원장의 변호사 입회하에 2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문서 파일 4개를 압수해 갔습니다. 이게 좀 유의미한 증거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저도 뭐 검찰이 왜 민주연구원의 압수수색을 그토록 나가려고 했는지 사실 어떤 정황 증거를 가지려고 했는지 전혀 정보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가서 빈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고
컴퓨터에 뭔가의 파일들을 갖고 갔던 모양인데요. 검찰의 현재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체포하고 또 구속됐다는 것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 그리고 어느 정도 중대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갔으며 여기에 나왔던 증거들이 추후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유의미한 증거로 활용되게 될지는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 측에서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범죄 혐의점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문서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김용 부원장은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에 저도 사실은 당사자입니다. 아, 네. 제가 이제 민주연구원의 그 부원장입니다. 네. 부원장인데 민주연구원에 출근해 본 적도 없고 그 방에 이제 컴퓨터를 4-5명이 같이 쓴답니다. 같이 쓴답니다. 제 볼펜 하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예. 거기 뭐가 나오겠습니까? 일설에 들으니까 뭐 이 정무직 그 당직자들 뭐 명단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명단을 갖고 왔다면은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4-5일 전에 왔다가 그냥 허탕치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와서 들고 갔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러면 그동안에 없애려고 했으면 안 없앴겠습니까? 뭡니까? 그냥 그림 내려고 하는 쇼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 겁니다. 검찰들이 하는 이제 쇼인 거예요. 다행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아주 이제 격렬하게 저항해서 막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역시 저는 뭐 한편으로 보면은 의도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아봐야 뭐 사실 뭐 가져갈 게 없어요. 네, 좀 새로운 수사 정황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혐의점이 결국에는 이 자금을 어떻게 전달했냐, 누굴 통해서 전달했냐, 과연 전달을 했냐 이런 여러 가지 혐의점들을 갖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또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느냐 이 과정에서 근데 정민용 변호사가 나는 돈을 그냥 건네줬을 뿐 이게 뭐 어디 쓰이는 건지도 모르고 전달자 역할이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새롭게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김용 부원장은 안 받았다고 하는데 용처를 대라 그러면 안 받았는데 용처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중간에 한 단계가 저는 스톱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선 자금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전달한 사람은 무슨 용도인지 모르고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선 자금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은 결국은 유동규 한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벌이는 것 아니냐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진술 하나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네. 왜냐하면 한 번에 돈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눠서 줬을 것이고 그 나눠서 줄 때마다의 기록들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마련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도 요청해서 받아온 돈일 텐데 이 돈을 전달해서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아마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 절차 과정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수사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용 부원장도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단 돈을 받고 난 다음 그리고 대장동에 관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나서 또 1억 원을 돌려줬다. 이런 내용들까지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명확하게 검찰에서도 확실한 증언 또 일부의 물증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또 많은 인터뷰들을 네. 하고 있는데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잘 모르는 사람이 쏟아냈던 얘기들이라기보다는 김용 부원장 또 정진상 실장 등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말했던 2명의 사람과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계들을 이어왔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서 또 그 주장에 대한 여러 관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신빙성, 부인하는 사람보다는 줬다는 사람과 여기에 대한 그 기록들이 남아있는 쪽에 신빙성에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앞으로도 더 말할 것이 많다는 입장인데 이게 사실 지금에서 이렇게 화다닥 쏟아내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배경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1년 동안 이제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본인은 그 형제 등을 운운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사람들과의 끈끈한 인간관계를 아마 주장했던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표가 잘 모르는 사람처럼 치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성남시에서 주요 요직에 있었고 경기도지사로 가서는 관광부서 사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측근이 아닌 사람처럼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유동규 전 본부장과 관계가 있는 안타깝게 고인이 된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으로 위축시켜버렸죠. 어제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이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회유하려고 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들을 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본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대통령 선거 이재명 대표 측의 이야기인 것처럼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지켜보게 되면 그냥 대통령 선거 한가운데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모르는 척 했던 내용들과는 상당 부분 결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쭉 겪고 난 다음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른바 본인이 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서 돈을 받고 전달했던 중간 측에 불과하다면 입을 꾹 다물고 있을 경우 대장동 사건 범죄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게 되는 뇌물의 중범죄의 범죄자로 많은 형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 그 진실의 중간 어딘가에 본인의 심경의 변화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비대위원이 짚어주신 부분들이 정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근데 증거로는 사용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유동규라는 분의 개인의 감정이에요. 배신감.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 아닙니까? 정진상 씨나 김용 씨 등과 오랫동안 술 마시고 친구처럼 지냈다, 형제처럼 지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내 친한 사람들은 전부 다 범죄에 연관되는 겁니까? 저하고 앵커님하고 친한데 아주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뭐 사고가 났다. 그럼 관련자입니까? 그 사고에? 그런 거 아닌 겁니다. 직접적인 범죄 증거를 내놔야죠. 그거 안 내놓고 있는 겁니다. 김문기 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법률적 증거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섭섭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신감이 든다. 이재명 대표 인간적으로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언론에 관심을 끄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단 한 가지 저는 좀 의심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는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관계들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는데 김문기를 잘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사적 감정을 굉장히 많이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는 이 돈의 흐름을 통한 증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 전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던 허위사실 공표 문제에서 김문기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걸로 저는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불법 자금을 건넸다 이 혐의점에 대해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밖에 없고 증거가 없는 상황이니만큼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재명 대표가 그 이전에 대선 과정에서 했던 발언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점에 대한 부분에만 좀 집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였던가요? 유동규 네. 전 본부장이 작은 돌 하나 던졌을 뿐인데 왜 이렇게 난리들이냐. 큰 돌 하나 날라오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던 측면들을 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지금 다 쏟아낸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나와서 본인에게 또 엄청나게 많은 비난의 화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함께 지냈던 사람들. 또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지층들의 비난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심경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에서 하나둘씩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 같은데 김문기 전 처장은 본인과 가까웠던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던 사람이 죽은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뭔가 조금 더 먼저 말하고 싶었던 측면이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도 갖고 있던 녹취 파일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공개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뉴질랜드에서 요트값 누가 내냐. 내가 내지 않았냐. 호주에서 골프 칠 때 카트에 같이 타고 있지 않았냐. 본인이 직접 알고 본인이 행동했던 일들에 대해서 꾹꾹 눌러담았던 감정들이 조금 터져나온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돈을 준 정황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알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압수수색 나오기 전에 통화했던 내용에서 과연 어떤 통화들이 있었는지 왜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는지 작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기록과 기억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머리에 있을 거라 보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지 저희는 그저 지켜볼 뿐이죠. 저는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 말씀하신 게 제가 말씀드린 것에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연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는데 돌 던지지 마시고요. 돌을 왜 자꾸 그 분노에 돌팔매하지 마시고 법적 증거를 내놔야죠.
법적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법적 증거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호주에 가서 같이 골프 쳤다, 카트 탔다. 그건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기 잘한다.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선 자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증거에 해당되는 것은 그분이 누구에게 돈을 줬다. 이거 외에 증거가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증언에는. 근데 나오는 이야기들은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실어가지고 이재명을 비인격화 만드는 것들, 배신의 아이콘으로 만드는 것들,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언론이 계속해서 받아쓰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의심하는 것이 유동규의 구속이 연장되지 않고 나온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이재명을 비인간화시키는 하나의 도구화로서 작동되도록 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계속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고 계시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했던 발언들에 정진상 실장도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뭐 100번, 1000번 접대를 했었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검찰이 지금 관련해서 술집 종업원들의 문자를 좀 복구하는 정도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어떤 부분의 혐의점을 밝혀내려고 하는 건가요? 단순히 뭐 술을 먹었던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하지만 유동규 씨가 주장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 술을 먹고 나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또 남욱 변호사 등이 추가적으로 결제했던 일들, 다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연결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 내용보다는 과연 어떤 사람들과 어떤 경위로 만나서 대장동과 같이 혹은 다른 범죄 혐의에 연루돼 있을지에 대한 아마 그 만남의 관계를 주목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대장동 과거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당하기 전에 통화했던 인물로 지목이 됐습니다만 정진상을 향한 수사가 왜 이렇게 미진하냐? 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가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출국 금지 조치 명령이 떨어진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성남 FC를 비롯한 다양한 일들 속에서 항상 정진상 실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과연 모종의 어떤 역할들이 있었던 것인지는 또 정진상 실장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유동규 씨의 증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효력들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일단 집중해야 되는 건 유동규 씨가 돈을 건넨 김용 부원장, 이 정치 자금이 과연 대선 자금에 쓰였는가 여기 좀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순차적인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나면 김용 부원장도 그 일을 받지는 않았다고 얘기합니다만 정확한 물증이나 증거를 통해서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유동규 본부장의 인터뷰를 보니까 생각보다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잘하더라.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내용들이 진실일지 여부들 뭐 순차적으로 나올 거라 봅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이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진상 실장은 출국 금지가 된 부분인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에 대해서 비대위원께서는 그 이전에도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부분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정진상 씨하고 유동규 씨하고 뭐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냈고 술도 마셨다.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증거 여기에서 법률적 증거는 뭐 물론 찾아보면 뭐 나올 수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당시에 공무원 품위 유지에 관한 것들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뭐 접대를 받았다면 그 당시에 뇌물 의혹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용을 흔히 하는 말로 구속한 2011년 대선 자금 받았다는 것과는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굉장히 먼 다른 이야기, 별개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유동규 씨가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스토리텔링을 계속해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법률적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의심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숙명여대 개관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